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혁입니다. 네, 오늘 EJ 공개방송은 특별하게 팽목항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또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서 잊지 않겠다, 또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런 의미로 아마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하루 전날 팽목항에서 의지를 다지고 다짐을 하는 날로 아마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모시고, 또 19대 국회 마지막을 팽목항에서 보내고자 하는 정책로 의원도 같이 모시고, 또 유가족 2분 또 모시고 해서 5분하고 같이 토크 콘서트를 이곳에서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예. 물론 저도 대단하지요. 예.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토크 콘서트도 좀 하면서요, 중간에 우리 세월호 창단 여러분들의 또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에는 전문 가수들 노래 들어보고 하던 이런 순서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EJ와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준영이 아버님이십니다. 장훈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올라오시죠. 네.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토크도 하지만은, 지금 이게 영상 그리고 음성으로 녹음이 돼서 한 며칠 있다가 정식으로 EJ에 올라갈 겁니다. 그때도 이제 들어주시면 될 텐데. 자, 우리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4.16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분과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숙 아버님입니다. 정성욱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에서 인양 분과장을 맡고 있는 2학년 7반 동수아빠 정성욱입니다. 네, 앉으세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20대에서 새롭게 국회에 입성하신 2분, 표창원 당선인하고 박주민 당선인,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표창원 교수가 인사하고 있는데, 지금 박주민 당선자 가로막으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어요? 네. 얼굴을 막으려고. 벌써 지금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유. 네. 그리고 인사도 못하셨어요? 네, 인사하시죠. 우리 진행 알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늦었지만. 인사. 끝났습니까? 네. 또요. 예, 표창원입니다. 네. 네, 우리 박주민 당선인. 아니, 저는 뒤에 멍하니 있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네. 나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떼실 분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마무리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5분과 함께 이야기를 길면은 2시간, 짧으면 1시간 반 정도. 사실 저희가 2시 반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딱 1시간 딜레이 됐습니다. 3시 반에. 예, 그래서 정 의원님하고 저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렸죠, 여기서.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예, 팽목항 세월호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벌써 지금
보따리 광주쯤 쌌죠.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동안 아까 보셨지만은 정청래 의원 한호성이 제일 컸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다 짰습니다. 정청래 의원 들어올 때 가장 큰 박수를 쳐라요. 이렇게.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까?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 동거차도에서 어제 1박 2일 극기훈련하고 갔어요. 저를 포함한 26분. 자, 그분들만 한번 함성 시작. 네. 역시 짰어. 이런 거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굶기려고 했더니 열심히 따라하더구만. 네. 동거차도 갔다 왔어요. 네, 방금 정청래 의원이 마무리 이 시대 참 마무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19대 국회에서의 세월호의 의미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좀 특별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19대 국회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19대 국회는 국정원 대선 부정 댓글 사건 국정조사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라는 사상 초유의 참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마무리한 19대 4년이었는데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19대 때 일어났던 일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마무리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세월호 문제만은 우리가 좀 웃겨도 되죠? 여기 진도잖아요.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갔어요. 네. 왜 그래요? 네. 어제 동거차도를 가서 24시간 망원렌즈로 지금 감시하거든요. 바지선. 근데 저희가 동거차도 갔을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개가 껴서. 근데 안개가 거치니까 그 바지선이 점점 내 눈 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 거죠.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안개 전국. 안개가 껴서 아직 그 진실의 실체를 드러내 놓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19대를 마무리하고 20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대 잘하세요. 자, 그래서 네, 이 말부터 해야 되겠어. 네. 마무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의원이 19대 국회를 마무리를 이곳 세월호 참사 일어난 곳에서 끝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러니까 또 뭐 그걸 듣고 있던 손혜원 당선자 그러면 우리는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걸 여기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걸 바로 이제 박주민 변호사가 받아서 초선 단체 카톡방에 합시다 하니까 다 이제 거의가 이제 찬성하셔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내려온 것은 다 내 덕이네. 그러니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흔쾌하게 거기에 오케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평목항을 등원하기 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저희 의원실 전체 워크숍을,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실 워크숍을 평목항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해보자라고 말을 했는데 카톡방에 올리자마자 정말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오더라고요. 막 다 가겠다.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의외였습니다. 저는. 예. 우리 표 교수님에게 뭐 유가족 두 분도 나와 계시지만 뭐 19대는 이미 흘러가는 거고요.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본인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떠세요? 예.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숙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건도 그렇고요. 옥시 사건도 그렇고, 조희팔 사건도 사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터진 정은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이거 전부 다 20대 국회에 던져진 숙제거든요.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가슴 아프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죠.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19대가 못한 것 보완 꼭 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또 몰랐던 부분이 새로 대두가 되니까요. 이 부분 꼭 해결해서 바라건대는 20대 국회 안에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이 다 규명되기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한 이런 대형 참사들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온전한 진실 규명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각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가야 된다. 건강 유지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들도 우리 20대 국회 안에서 다 진실 밝히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21대로 넘길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우리 유가족분들은 아까 전에 이제 다른 평목항에서 간담회를 할 때 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20대 국회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좀 바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준욱 좀 만들었으면 살겠어요. 준욱 들지만 않았으면. 그러니까 19대 국회 그 전에 새정연 그 국회의원 분들도 뭐 숫자상에 밀린다. 매년 듣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근데 그 숫자상에 밀리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19대 국회에 참 실망이 많았어요, 저희 자체에서. 근데 오늘 이제 초선 의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실질적인 얘기는 솔직히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었고, 많았지만, 근데 그분들 입에서 나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수부한테 질문을 던지시고 또 그만큼 공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난 그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꾸준히 끌고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동수 아버님, 지난 청문회 때, 굉장히 힘든 결정했을 텐데, 아드님 마지막 모습 사진을 갖고 이제 공개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저희 가족들이 돈을 바라고 한다는 얘기가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돈 바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때 안 써요. 그래서 그 종식도 좀 있고 그때 당시 또 특조위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조위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동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진상규명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 흘렀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지금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부모님들이 한 7, 80분 정도 돼요. 근데 각 아이당 부모님이 2분 계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명 잡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힘들으시죠. 움직이시기가 힘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나 생명의 무게를 두는 건 아니에요. 누가 더 무겁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나 이렇게 제 친척이라든지 제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되는 거하고 자식하고는 무게감이 틀리더라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난 그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가슴에 묻는다는 게 여기다 그냥 묻고 잊어먹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진짜 아파요. 근데 이거를 저희같이 이제 활동하는 부모님들은 이 무게감을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트라우마가 좀 덜할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더 걱정인 게 이분들을 어떻게 좀 잡아주고 옆에도 보살펴주고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이분들이 또 이렇게 벽을 쳐버리니까 이분들이 또 걱정이 많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준영이 누나가 있죠. 여동생입니까? 여동생은 지금 학교 다니겠네요. 고3이에요. 고3입니까? 고3 학부모입니다 제가. 힘든 그러면 그 사건을 이제 사춘기 때 이때 겪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맨날 여기 와야 계시니까 또 딸한테도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많이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 참사가 나기 전에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등한시했고 또 참사가 나니까 또 이제 지 오빠 일 때문에 등한시하게 되니까 되게 미안하죠. 근데 한 번은 애들을 불러놓고 내가 물어봤어요. 애가 셋이 남았는데 4명 애국자예요. 넷 낳아서 키우다가 하나 잃었으니까
혜림이 준우, 준석이를 앉혀놓고 아빠가 이거 형 일을 하는데, 오빠 일을 하는데, 니들이 하지 말라면 아빠가 안 할게. 대신 나중에 진짜 커서 아빠 왜 그때 그만뒀어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언제부터 나 우리하고 그렇게 친했다고 우린 얘기를 하냐고. 그냥 나가서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해요.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또 거쳐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 다독거려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동사부님께서는 유가족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진상을 다 밝히는 걸까요? 가장 큰 선물은 그렇죠. 진상이죠. 그 4월 16일 날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대표랑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 이유만 알면은 이 세월호 참사에서 저희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제 동고차도 갔다 오셨죠? 네. 그 동고차도에 지금 유가족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분들은 왜 거기 올라가 계시죠? 그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24시간 망원랜드로 지키고 있고 지금 또 KBS 추정 60분 팀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쪽에 가서 찍어온 사진을 제가 지금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망원렌즈 보는 데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닷물 이렇게 만질 정도로 된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거리를 어제 다녀왔어요. 26명이 다녀왔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이 열받죠. 갔다 오신 분들.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고 실제로 그 마을 주민 배 갖고 있는 선주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몇 아이들을 또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1박 2일 동안 갔다 오면서 송고차도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 모아지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란 얘기만 안 했으면 지나가는 이런 뭐 고기잡이 배도 있고 뭐 미역잡이 배, 메추잡이 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1시간 정도 있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명조끼 있고 밖으로 나왔으면 지나가는 배, 그 동거차도에 배가 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이게 있거든요. 사이렌이 있거든요. 막 비상 울려가지고 지금 뭐 아이들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배 갖고 있는 선주분들은 다 어디로 가라. 그랬으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이 대형 참사를 불러온 원인이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들은 환복하고 옷 갈아입고 자기들만 딱 구출돼서 나오는 이게 이게요 무슨 대단히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욕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유가족분들이 동고차도에 계시면서 망원렌즈를 사용해서 그 인양 작업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팽배하고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앞으로 인양 작업에서도 벌어질 일이 유가족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믿을 만한 신뢰성을 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자식 잃은 슬픔으로도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데 머리 깎고 삭발하고 엄마들이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가서 망원렌즈로 24시간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밑에 마을회관에서 잤는데 좀 저녁 식사를 저희가 준비해놓고 좀 내려와서 식사하고 다시 올라가시라고 한 20-30분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인데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여기 있어야지 거기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배달을 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이런 불신 이런 것이 가장 팽배한 또 현장이기도 했어요. 자, 이런 불신이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이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박주현 변호사는 지금 특조위 활동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당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특조위 관련해서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뭐
특조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서 위원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을 받고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받고 하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정부가 원활하게 협조해 준 일이 사실상 없었죠. 계속해서 방해를 주되게 했었고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해수부 문건이라는 게 공개가 됐었죠. 그 문건을 보면은 특조위가 BH 블루하우스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부위원장이 주도해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총사퇴를 하라라는 문건이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애초부터 이 특조위가 뭔가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조사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죠. 해수부가 계속 그걸 연락을 하고 조율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내 밑에서는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지속돼 왔고 지금은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활동 시한이 끝났다라고 해수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 특별법의 7조를 그냥 직접 보시면 돼요. 7조를 보면 뭐라고 법문이 되어 있냐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반을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근데 해수부는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기산해서 1년 6개월, 즉 올해 6월 30일에 끝난다는 건데 작년 1월 1일 날은요. 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마치냐 이거예요. 법문에는 분명히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아주. 근데 위원이 한 명도 없었던 1월 1일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6월 30일 끝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법 해석은 역사 이래 있은 적도 없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수부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역사에 진짜 길이길이 남을 만한 괴이한 법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수부는 그 괴이한 법 해석을 절대 수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면서 7월 1일부터는 단 1원의 예산도 지금 현재 특조위를 위해서 편성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게 해수부의 생각인지 대통령의 생각인지. 대통령도 언론 그 국장과 팀장을 불러모아서 간담회를 할 때 똑같은 해석을 얘기했죠. 그러시면서 뭐 이미 150억 들어갔는데 그렇죠. 또 세금이 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예. 어떻게 보면 오다를 내린 것처럼 돼버렸죠. 그렇죠. 맞죠. 가이드라인을 그 당시에 몇 개 내렸죠. 어버이연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고 어버이연합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가이드라인 하나 쳐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에 관련돼서도 이미 충분한 기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금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예. 그럼 표 박사님, 우리 그럼 야당은 어떤 지금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선은, 계속 이야기가 되는 국회 선진화법, 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1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새누리당에서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당시의 마음대로였고 그 당시에 그런 헌재의 청와대와의 어떤 인식의 공유였다면 당연히 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선거 결과가 바뀌니까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저희는 내심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를 그래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돼서 다수결로 법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연대하고 무소속 탈당파 새누리당에서 나온 분들 또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계 합리적인 분들과 좀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인 노력으로 세월호 진실 규명 그리고 특조위 활동의 연장 이런 모든 문제들을 조금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당 입장에서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행정부에 대한 그런 뭐 국정감사도 있고요. 대정부 질문도 있고, 뭐 압박도 있고요. 또 정권 교체의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면서 행정부가, 저희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수부가 좀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저희들이 물론 그분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오늘 오셨던 그 실장 단장이란 분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께 좀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청하는 질문들을 연이어 드렸거든요. 근데 뭐 전혀 그런 모습을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어쨌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원내 인사들은 뭐 이런 식의 다양하게 노력하실 테고, 이제 원외 아닙니까? 뭐 우리랑 다 똑같잖아요. 원외는 뭐 어떻게 해야 이 될까요? 시대의 참 아저씨로 네, 말을 할까요? 제가 19대 국회 4년, 그리고 17대 8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일은, 정부와의 일은 말로 되지 않더라. 그리고 논리로 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되는가? 힘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여야 대표든, 원내 대표든, 결국은 우리가 위협적인 카드를 갖고 있어야 협상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협상을 함에 있어서 협상력의 마지막 힘력자는 말솜씨가 아니더라. 논리도 아니더라. 상식도 아니더라. 그것은 가장 큰 것은 국민적 지지가 가장 큰 무기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정부의 약점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카드를 야당이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우리랑 국민의당이랑 정의당이랑 합쳐서 숫자가 많다고 쉽게 풀려나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따라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05년도에 사학법 개학 투쟁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56일간 정기국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결기가 있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내대표라면 저는 투트랙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원트랙을 쓰지 동시에 투트랙을 쓴다는 것은 저들에게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에 바라건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시기를 두고 집중해서 총력 투쟁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주의 환기를 위한 그리고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우리 국민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죠. 그래야 또 의원들한테 그게 힘이 실릴 텐데 그 유가족들이 그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다시 들어온 걸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특조위 위원이었다가 사퇴하고 새누리당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 근데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죠? 아침형 인간이라서? 우선 첫째적으로 비상임위원일 때 그 전원회의에 나와서 일괄적으로 BH는 조사 못한다. 이걸 입장을 표명한 분이에요. BH 조사가 7시간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신청 사건을 넣을 때 그 7시간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신청 사건 저희 뭐 취지라든지 이런 거에. 근데 자기들이 그 7시간을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이건 7시간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라고 지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그거 아니다. 우리는 지위 적정성을 묻는 거지. 대통령이 그때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계속 7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조사 못 하니까 우리 못 하겠다. 그리고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똑하니 이제 부위원장으로 온대요. 이제 상임위원이 되는 거예요. 특조위를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거기 이석태 위원장이 계시지만 특조위의 모든 실권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사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가족들은 인정 못하죠.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전원회의에서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임위원으로 남는 거고 통과를 하면 그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되는 거거든요. 법령 해석상. 제가 상임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부결시키라고.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부결시키면 붕 뜨는 거잖아요. 그냥 상임만 되는 거고 부위원장하고 저기 사무처장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말들을 하죠. 그래도 이혼보단 낫지 않겠냐. 근데 이혼보다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저희 가족들은 고등길 아니면 안 가요. 어떻게 뭐 뒤로 돌려서 여태까지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희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이 나의 진정성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어요. BH를 좋아하는 마음. 진정성을 믿죠. 진정성 그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뼈청원 박사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로 진짜로 국정원과 세모 관계, 세월호의 소유 많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국회 차원 혹은 특조위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그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좀 난항에 빠져 있는 상태죠. 상시 청문회가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죠. 특별 청문회 이미 그 특조위 주관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주관 청문회를 또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조금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부분은 일단은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 같아요. 아까 앞서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차라리 다 그냥 있는 대로 내놨으면 저희가 구조 실패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께 보고 드렸지만 보고가 접수가 안 됐고 그 사이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랬으면 사실 유가족 여러분께서 납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시간을 끄니까 뭐가 더 있나 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국정원 건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이 국정원이 아니라 사실 국정원에서 은퇴한 직원들이 상조회처럼 운영하는 그 모임에서 자기들의 노후를 위해서 돈을 굴리고 자금 운용을 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세월호가 속해 있는 청해진 해운 그 세모 이렇게 이제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러나니까 결국은 국정원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물론 국회 청문회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뭐 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쟁점이나 핵심이거나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리라 기대는 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런 의혹 사건들이 대두될 때마다 좀 솔직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 관련돼서 제가 좀 보충을 해도 네, 될까요? 보충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이제 해명했던 거하고 나중에 드러나는 사실 다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표창원 교수님이 좀 말씀하신 부분에도 언급이 좀 돼 있었는데 처음 알게 된 게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알았다는 시점이 아마 거의 9시 한 40 몇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청해진 해운에서 파쇄를 하려고 했었던, 다 밀어버렸던 컴퓨터 하드를 복원했더니 전화번호가 막 떠서 그 전화번호를 대조해봤더니 국정원 전화번호였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하고 통화한 내역을 조사해봤더니 훨씬 이른 시간부터 4월 16일에 통화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자를 보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건 인지 시점도 다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인지 경위도 좀 다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월호는 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사고 개통도에.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됐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17척에 비해는 국정원에 보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주를 운항하는 주요 노선이다. 근데 똑같은 소유사가 갖고 있고 똑같은 코스를 운행하고 다만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날짜만 요일만 달리 운항하는 쌍둥이 배가 있어요. 오하마나오. 오하마나오는 사고 나면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국가보호장비고 중요한 제주 노선을 운행하면 똑같이 국정원에 보고해야 되는데 오하마나오는 제2함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해군. 왜 다르냐 이거야. 그러면 간첩이 월요일만 활동하고 월수금만 활동하고 화목은 활동 안 하느냐. 그래서 화목우를 운행하는 오하마나오는 보고 의무가 없고 간첩이 주로 활동하는 월수금에 운행하는 세월호는 국정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거냐.
합리적인 설명을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꼬이고 간첩이 꼬이고. 그렇게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죠. 월수금 네. 활동하고 네. 바통 타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주로 이제 월수금으로 활동하는 간첩이 훌륭하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해명이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이제 그 의혹이 쌓이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자, 특조위에서 해경에 사고 이후부터 구조작업 종료 때까지의 통신기록 달라. 그러니까 해경에서 못 주겠다. 보안 사항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특조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뭔 조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웃긴 거죠. 보안상이라고 얘기하지만 특조위는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국가기관이에요. 그 비밀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근데 보안상이고 비밀 정보라서 못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해군하고 해경이 무슨 얘기를 했나는 것은 그 해역에 떠 있었던 여러 배들이나 또는 항공기 간에 어떤 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했는지가 이 사고를 지휘하는 지휘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핵심이라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정보인데 그걸 지금 안 주겠다고 버티니까 별다른 지금 수단이 없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지금 특조위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국민이 무섭다는 걸 제대로 느낀다면 사실 특조위 뒤에 국민이 있다고 느낀다면 더 훨씬 특조위 요구에 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특별법은 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선명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 국정원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되고 국정원은 그리고 있는 대로 팩트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방 들통난 일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그거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태도를 보면 무능함의 극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국정원은 제가 이제 정보위 간사를 해봤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도 제가 다 들여다봤고 무슨 일 하고 있는지도 그냥 다른 국회의원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데 국정원 스스로가 정말 유능한 국정원은요 흔적 없이 정보 활동을 하거든요. 국정원 활동의 일장일전의 말씀이 흔적 없이 활동하라예요. 그리고 흔적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혹 제기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무능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그런 도청 감청 장치를 사고 팔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국가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일반 회사하고. 뭐 우리 국정원 누구 미행하다가 걸리고 미행하다 걸리고. 호텔에 제가 무능하다는 얘기했다가 명예훼손 소송당했잖아요. 국정원으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러면 소송 당했으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무능함을 떠나서 파렴치한 겁니다. 국정원이. 뭐냐면 우리는 국내 정보 이걸로 안 했거든요. 북한 정보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입장으로는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 정보를 캐냈어? 싹 다 바꿔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그럼 캐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거는 국정원에서는 밝혀서는 안 될 특급 비밀입니다. 아까 박주민 아직은 의원이 아닌 분께서 2급 비밀 얘기했잖아요. 2급 비밀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사실상 그런 정보를 2급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위 국회의원들에게도 그 정도는 줘도 되는 것을 마치 무슨 1급 비밀인 것처럼 특급 비밀인 것처럼 얘기 안 해주는 것이 국정원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국정원에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말해도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국정원에서 솔직하게 우리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국민들께서. 그건 국정원 스스로 자업자득이니까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크 한지 40분이 됐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 세월호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요. 노래 끝나면 우리는 다시 여기로 오는 걸로. 그냥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와서 한 30분만 더 이야기합시다. 네. 네, 올라오시죠. 네. 저희 세월호 합창단 아니고 4.16 합창단이고요.
저희 아버님 두 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 아버님, 창현 아버님.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2학년 4반 7번 김동혁 아빠입니다. 여기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세월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4년 4월 16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이들을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처를 안고 피해를 입은 우리 부모님들이 단식을 하며 농성을 하며 도보를 하며 거리로 나가 세월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일도 하나도 없고 저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20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진실의 참사항에 대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는 그러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초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비록 저희가 먼저 아이들을 보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 땅에 또 살아가는 많은 어린 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안전하고 조금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들과 이 나라에서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시는 초선 의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 길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은 더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창현 아빠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특히 초선 의원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저희 세월호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초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세월호 진실을 밝혀달라고 우리 야당들이 앞서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의 민의를 저버리고 오로지 부당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무시했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투표를 해서 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지 않고선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대학생 간담회 다니면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정부를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하라 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가 투표 참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에 압승한 것 같습니다. 젊은 미래를 보면, 세대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의를 위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세월호를 함께 잊지 않고 지켜봐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나갔다 왔는데 다 왜 눈이 퉁퉁 부어 계세요, 여기? 예? 왜 다들 눈이 이렇게 부어 계셔가지고. 예. 4.16 합창단 노래 잘 들었습니다. 4.16? 4.16 합창단? 네.
제가 아까 세월 합창단이라고 잘못 이름을 말해서 제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가서 토코스 하라 그래서 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유가족분들도 이제 합창단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함께 했는데 그 아픔이 그대로 우리 관객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못 봤겠지만 지금 다들 지금 눈물바다입니다. 이제 눈물 그만 흘리시고요. 예, 이제 손 잡고 다 같이 해서 저기 좀, 예. 그래도 좀 명랑하게 좀 네. 하자고. 그러니까 다 손잡고 이분들이 원하는 언제까지 지지를 울고만 밝히는 있을 거야, 거. 우리가? 예, 그렇게 해야겠죠. 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 30분 정도만 더 하고 또 마지막에 손병희 씨, 이정일 씨의 또 유쾌하고 흔쾌한 노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쭉 함께 해주시기 걔네들은 바랍니다. 유쾌하게 하기 힘들걸. 네, 지금 얘기하고 왔는데, 네. 특별히 부탁을 할게요, 제가. 특별히 유쾌하게 해달라고 해요. 네, 그럼. 알았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 나눠볼 게 인양 문제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고.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7월 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담회 때 잠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 달 연기됐어요. 이거 선수들기가. 그러면은 저희가 봐서는 7월 말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8월 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기가 세월호 인양에서 전체적 공정을 따진다면은 80%예요. 이 80%인데, 여기서 선수들기가 잘못하게 되면은, 배는 영원히 올라오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세월호에 창문 말고 구멍이 몇 개나 뚫린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현재 92개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창문하고 합치면은 우연 쪽에는 전부 다 구멍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구멍이 많이 뚫리게 되면 배는 어떻게 되죠? 들었을 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은 저희도 공부를 나름대로 했지만은 이 계산값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몰라요. 이제 받으면 이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좀 알아보는 성인데 이 전문적인 계산값을 공개를 해야 돼요. 해수부는. 왜? 그래야 투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한 달째 싸우고 있어요. 근데도 안 줘요. 저희뿐만 아니라 특조위에서도 그걸 돌라고 얘기를 해요. 답이 없어요. 잘하고 있다. 믿어달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뭘 줘야 잘하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주지는 않고 말로만 그래요. 이번에 선수들기 지금 이거 하는 것도 해수부는 미리 아는 것 같아요. 작업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당일날까지 말이 없다가 저희가 목포를 2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포 들어오니까 선수들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수부는 가족들하고 소통을 많이는 안 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그리고 자기들이 언론 플레이에 필요할 때만 가족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족이 왜 해수부를 놓지 못하고 있냐? 다음은 조그마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저희 싸우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한테 아쉽지만은 싸우면서도 그래도 붙어 있는 이유가 그만하는 거라도 받아야만이 알아면서 가면서 이 인양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달 전에도 동거차도에 들어갔다 오면서 이제 이 가족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누워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해서 밧줄 넣는 작업. 그게 이제 선수들기잖아요. 네. 그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연기됐어요? 그게 연기된 게 아니라요. 네. 플러킹 아니요 이게 리프팅 빔은 현재 바닷속에 있습니다. 네, 그건 리프팅 바닷속에 있는데 이제 선수를 들어서 리프팅 빔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선수를 들려면은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들어요. 그래서 공기를 양쪽에 달아줘서
부력을 이용해서 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공기 부적 방식이 잘못돼 갖고 지금 이게 선수들과 연장이 됐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값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시험도 안 해보고 주먹구시로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 한 분 이제 내일부터는 국회의원 일이시죠?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 뭐라고 했죠? 시뮬레이션 해봤냐고. 정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해본 것은, 상하이가 해본 것은, 이번에 12,000톤 그 크레인이 지금 중국에서 제작을 했고,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2,000톤 크레인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것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해본 게 아니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말한 뭐 7월 말 이것도 또 딜레이가 될 수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저는 100% 딜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한 달 전에 들었던 게, 진행 욕심을 자꾸 내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작가가 이건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왜냐면, 동거차도에 들어가야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한 달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지고, 이 물살이 빨라지기 시작한다면서요. 그래서 가족들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장마, 태풍 오기 전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꾸 연기되면, 이제 태풍 처리를 또 못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7월 말이 지금 태풍이 그나마 제일 적을 때고 8월 달부터 이제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통 그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2-3개가 태풍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8월 달 넘어가게 되면 태풍 오고 그러면은 아마 상하이 쌀배기 계약이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잘하면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또 하나, 저도 좀 걱정되고, 여러분도 많이 걱정되는 게,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9분인데. 오늘 저 표 박사님께 여쭤보겠는데, 근데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범죄 쪽에 전문가시니까, 이 물속에 오랫동안 있어서, 이게 온전히 사체가 보존이 돼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간담회 때 제가 또 질문을 드린 게, 과연 지금 인양을 해서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들, 9분의 가족분들은 선체 인양만 되면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미, 초기 단계에서 한 4km 떨어진 지역 해역에서도 시신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이 선체 안에 안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바닷속에서는 그 부패 문제도 있지만 어류라든지 폐류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훼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근데 하지만 그 뼈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DNA 확보라든지 그래서 신원 확인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가족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가족의 모습은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솔직함이거든요. 처음부터 솔직하게만 나온다면 가족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양 과정의 지연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성은 사실 의심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쌀비지랑 계약의 조건 자체가 딱 592억 원 정액, 그렇죠? 정액으로 묶여 있어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상하이 쌀비지는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중간중간 정산 조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머지 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태롭고 이게 잘못되다가 많이 파손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지금 가족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값이 얼마가 나왔고 어떤 위험도가 있고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시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이런 태도거든요. 그것이 지금 시신의 상태도 그렇고 인양 이후의 기대 부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좀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박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진행 하나만 더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표창원 전문가께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직한 게 최고의 정책이듯이 해수부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미수습 9분. 근데 만약에 거기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지금 됐을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서 물론 충격적이긴 하지만 기대하고 있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건져 올렸을 때 그 상태를 보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뭐 피해자 학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에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점진적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활동하시는 부모님과 활동하지 않으시는 부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겪으시잖아요. 활동을 하고 직접 참여하고 대하시면 그 상처가 조금씩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자꾸 멀리하고 잊으려 하고 안 보려고 하면 이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수습자 9분의 가족도 똑같습니다. 미리 예방주사격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말씀 나누고 물론 그게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당신들 왜 벌써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느냐라고 혼을 낼 수도 있어요. 뭐 뺨을 때리면 맞아야죠. 그렇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셔야만 나중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 지적은 정확한 거죠? 네, 정확합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더 하세요? 없어요? 미리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하시죠.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것도 저기 있고. 인양에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지금 우리 인양 국회의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계산값이네 뭐 이런 얘기를 가족들이 왜 하는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드실 거예요. 이제는 거의 준 전문가가 됐어요, 가족들이. 인양이라든지 뭐 잠수해서 수색 구조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내 새끼가 거기 있으니까 잠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슨 가스를 섞어야 오래 잠수할 수 있고, 훅가 방식이 있고, 헬멧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산업 다이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일반적인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거기 내 새끼가 있으니까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양도 마찬가지예요. 인양 지금, 제가 특조위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저하고 마찰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도 니네만큼 아니까, 솔직히 말해서 해수부 공무원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거든요. 인양 방법이라든지, 어디다 푼톤을 어디다 달고, 무슨 무게중심이 어디 있고, 내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월호 유가족밖에 없다고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특조위도 마찬가지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니네는 그냥 피해자니까 아파만 해. 이런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만히 있어 하고, 지금 저희 가족들한테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견디질 못해요,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다 애들 다 죽었는데, 이거 밝히는 것도 가만히 있어? 인양원도 가만히 있어? 저희 가족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게 더 절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양부관이 얘기했지만 계산값 내놔라. 그거 본다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걸 갖고 딴 전문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계산값 맞냐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절박함을 저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그냥 딱 막아놓는 거예요. 막아놓고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것만 주는 거야. A4지 몇 장. 그래서 모여가지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자기들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실제적인 걸 달라. 그러면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가족들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맛이 가는 거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거기에 잠깐만 답을 네. 좀 드려도 될까요? 다들 족신을 해가지고 진행은 아니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당사자가 참여할 경우에 주관적이 될 수 있고 감정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 조사 과정에 참여 안 시키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시험 공부하는데 아빠가 와서 야, 너 어떻게 시험 공부하는지 아빠가 좀 보자.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학생 없습니다. 아예 아빠 그러지 말고 내가 나중에 최종 점수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심리거든요. 왜? 중간중간에 보면 지적당할 게 있거든요. 당연히. 그럼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적당하면 자기는 못 견딘단 말이죠. 그런 두 가지 요인이 합쳐 있는데 요 요인들이 만약에 평상 처음부터 피해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신뢰만 확보되었다면 괜찮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나중에 보고만 받으셔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출발 단계에서 그런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하지 않을까.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깨졌어요. 그리고 투명하게 한다는 데는 신뢰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가족 여러분들이 차라리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어. 이런 심리가 형성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확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진행병은 아니고요. 예. 예, 사실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돌고래호라는 낚싯배가 있습니다. 11명 정도 타는 배인데요. 그 배가 뒤집어서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조그만 고깃배를 인양을 했어요. 인양을 해서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손상이 돼 있는 거예요, 배가. 근데 이분들이 왜 분통을 터뜨렸냐? 이게 사고 당시에 생긴 손상인지 인양하면서 생긴 손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돌고래호도 사고 과정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는 훨씬 더 크죠. 근데 막 인양을 하면은 인간의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초능력자가 염력을 써서 드는 것처럼 되지 않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장치를 걸고 해서 인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손상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고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지 인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조치를 취한 건지 아니면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뭔가 손을 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분들이 야, 너희들 나중에 그렇게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이 의혹에 빠질 수도 있으니 선체를 정밀 촬영하자. 본격적인 작업하기 전에. 그리고 그거 우리한테 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럼 우리가 직접 찍을게. 너희들 뭐 이렇게 뭐 비용 문제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우리가 최고 국내 전문가 그 팀이 누구였죠? 고태식 씨라고 웬만한 수중 다큐 다 찍는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분들은 뭐 웬만한 잠수사들 다 우습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제일 잘한다 그러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가족분들이 섭외해가지고 배도 빌리고 잠수 장비 다 빌리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촬영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다는데 고태식 씨가 내가 제일 전문가인데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나보고 위험하다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비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애프터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의 그 참 우스운 점들 때문에 가족분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걸 제가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판이가 딴 거 아니에요. 양쪽이 아주 공정한 룰로 공방을 계속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건데 한쪽 발을 이거는 지금 다 묶어놓고 나오고 있는 현출되고 있는 증거나 사진들 가지고 다 진실을 믿어라라만 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판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의 어떤 투명성과 참여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왔든 가족분들이 그래요. 가족분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진상규명하자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이분들이 소원이 뭐냐면 그 과정이 좀 투명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안 해주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인양 과정도 하여튼 방금 말씀했던 그런 수중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둘러싼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됐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인양 그리고 남은 것이 인양 그다음에 이제 진실을 바로 알고 뭐 이런 것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선체를 보존하는 것. 그래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는 것,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보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정부하고? 우선은 지금 인양단 단장 쪽하고는 얘기를 해봤는데, 인양단 단장, 그게 지금 연영진 실장이죠? 연영진 실장은 자기네 일은 배를 인양을 해서 어디다 거치를 시켜놓고 거기서 수색하는 것까지만이 자기네 일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물어봤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나 좀 장관님 찾아가야겠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될걸요. 이렇게 고리를 살려서 흔들더라고요. 우선 두 가지, 뭐 한 세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마침 생각나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오하마나오가 팔렸어요. 근데 아주 저가로 팔렸죠. 20매덕에 팔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 배는 뜨지도 못하고 고물이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돈 모아서 사자. 고물 사자 저거. 그러면 우리 거니까 뭐 건들지 못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어디
어디 뭐 진도군이라든지 아니면 저거를 그 수용해서 뭐 안정관을 만들 수 있는 데다 그러면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기증을 하라고 하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대응 방침이 아예 없다 보니까 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약속도 저 집 전혀 없는 것이죠, 정부에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인양이 돼서 수색이 끝나면은 그 차후 계획들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수색하는 계획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냥 갖다 놓고 그 후에 계획을 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세월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일부 이제 뭐 5천만 국민 다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세월호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재선 의원 여기서 가장 내공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분위기가 왜 나오는지 또 이런 분위기를 또 국론 분열 이렇게 안 가고 화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 어떤 사건이든 간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기억 속에 흐릿해지는 거죠. 가장 절실하게 아파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그 친척들, 그 친척의 친구들, 그 친구의 친구들 하면 느낌은 다 다를 겁니다. 아픔의 강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 민심을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게 벌어진 현상이니까요. 세월호 때문에 장사 안 된다. 이 논리가요. 사실이든 아니든 너무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많이 언론에서 떠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좋아본 적이 없고, 세월호 때문에 장사가 안 된 게 아니고, 원래 안 된 것도, 세월호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그냥 자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의 이권의 문제로, 이익의 문제로 치환시켜 보니까,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럴 리 없겠지만, 정부가 이것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 아들이 그 상황이 됐으면 그 말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시각을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이를 들어가면서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도 장애가 되는 거예요. 위장장애가 될 수도 있고, 뭔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다 내일이거든요, 이게.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잃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세월호 이해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선하게 좀 해석을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것을 이 상황까지 가져간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또한 정부의 태도 그리고 언론의 보도 태도 이런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을 조장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나마 19대 국회 마무리를 그래도 여기 와서 하고 페이스북 생중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동고차도 올라가고 하는 거. 그러면 한 10만 명 정도 봐요. 그러면 그래도 좀 동고차도에 정청래가 갔네. 거기에 가족들이 있네. 거기에 인양 작업을 하고 있네. 한 명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좀 그러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작가도 참 훌륭하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페이스북 10만 명이나 시청해요? 봐요, 그렇게. 그럴까? 네, 요즘 페이스북 생중계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세월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생중계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 패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봐요. 몇천 명도 보고 몇만 명도 보고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10만 명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제는 300만 정치자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명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하네. 자, 우리 표 박사님,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딱 그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시간이 계속 흘러도 트라우마 상처가 계속 남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세월호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활동하셨던 잠수사 분들, 또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겪고 있을 텐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어떤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역시 피해자학에서 그 생체 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몸이 시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 16일만 되면 아프실 거예요. 온몸이 막 그 당시. 저도 12월 19일만 되면 아파요. 몸이 막.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게 심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 순간 겪은 모든 것들을 내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4월 13일 아프시겠네요. 4월 13일, 3월 13일. 3월 14일. 컷오프 날짜가. 그날 아프시겠다. 3월 10일, 오전 10시 15분. 근데 그게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유사한 그런 것들 연상시킬 만한 게 나오면 또 아파요. 또 가슴이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그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성폭행 피해자들 그렇고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사람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주에 보면 이제 그 5.18 희생자들 그분들의 어떤 그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부상자분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5.18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국가치유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지향은 지금 이동영 작가 말씀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치유가 필요하니까 광주라는 상징성 때문에 만들어서 어떤 분이든 와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라지만 지리적 위치상 사실 광주 이외 지역에서 가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는 부분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면 안산이든 또는 진도든 어떤 곳이든 간에 그 4.16과 관련된 곳에 서울도 좋고요. 국가적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유사한 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와서 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고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부에서 그런 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부 쪽에서 그런 지원이라든가 있었습니까? 트라우마 센터를 400억짜리를 만드네, 200억짜리를 만드네, 나중엔 100억짜리로 줄더니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세월호 성금 들어온 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부 국민들이 모아주신 성금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배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절 정도가 국민들이 도와주신 성금이에요. 근데, 희생자는 1인당 2억 한 5천 가까이 되고요. 원래는 희생자만 주기로 했어요.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희생자만 3억 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을 해서 정부에서 먼저 오다를 내렸죠. 근데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반발을 했어요. 왜 우리만 희생자냐? 살아 돌아온 생존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하시다 돌아가신 잠수부들도 계시고, 이분들한테는 왜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냐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남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라달라. 이분들도 돌아가게 해달라 해서 생존하신 분들한테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잠수사분들한테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400억 정도 남았나요? 4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런 참사가 나지 않게 해서 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금인가? 그걸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다시 돌려줘야죠. 안전한 사회가 안 되잖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죠. 한 4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제 4.16 재단이라는 걸 아마 만들 돈으로 쓰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및 추모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을 하나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 만들기 위한 작업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모 사업도 삽을 한 삽도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곳곳에 다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안산이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그래서 재난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그럼 보통 거기에 공공사업을 일으키다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켜줍니다. 근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산에다가. 그러니까 안산 분들은 아까 장사가 안 된다는 그 트라우마가 더 심한 거예요. 진짜 근데 답답한 게 만약 예정대로 트라우마 센터 건립되고 또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거기 추모공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공사가 막 일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작년, 올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런 부분도. 예. 이제 장사가 제가 우리 마포에서 보니까요. TV조선 틀어놔서 장사 안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내가 젊은 분들 보니까 TV조선 틀어놓은 식당은 안 간다고 식당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했더니 TV조선 안 틀더라고. 장사 좀 잘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표 박사님 TV조선 출연하셨잖아요. 네. 강적들. 네, 강적들. 고정입니까?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자, 사실 TV조선 강적들에서 선거 때문에 저한테 계속 고정으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사실 강적들이 한 4년 전부터 그러니까 강적들 생일 때부터 계속 나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간 나한테 구애를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 이제 그러면 저쪽에 가서 우리말도 해야 되니까 선거 끝나고 그러면 생각해보자. 전화를 해라. 전화가 안 와. 저 때문에. 왜 안 오지? 했더니 여기다가 있더라고. 이 작가 안 갈 것 같아. 네. 예, 계속 우리 당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당 그래서. 우리 당이 나갔어, 그래서. 대신 나가줬으니까.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프로가 김갑수 선생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했는 프로그램이요. 4대1, 5대1로 싸웠잖아. 근데 우리 편에 한 명 갔으니까 이제 잘 싸워주시라고 보고. 어제 동고차도 갈 때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가셨잖아요. 네, 예, 26분. 그분들하고 동고차도에서 밥도 함께 드시고 잠도 자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동거차도를 전 두 번째 가는 건데요. 아마 가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거차도를 간 이유는 좀 눈으로 참사 현장을 좀 보자 이런 거였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도 울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 막 울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에 잡힐 듯한 이런 거리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나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공유가 됩니다. 왜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이제 배를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 아이들 몇 명을 구했대요. 그러면서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구명조끼 입고 그냥 바다에 떠 있었으면 우리가 다 구했을 텐데 사이렌 울리면 금방 간다는 거죠. 동거차도가 1구, 2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난 데는 2구에서 사고가 났죠. 근데 1구 뭐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가보면 금방 가는 거거든요. 불과 뭐 1, 2번 사이 차이로 그냥 가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런저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좀 했고 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세월호 무슨 우리 가족들하고의 아픔과 피해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분들도 당장 조업을 못하고 또 이제 미역 다듬기 하고 그러면 하루에 한 5만 원씩 노임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1년 동안 그 생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좀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그걸 알고 미역 따갖고 오면 널어주는 거 있잖아요. 미역 말리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거차도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서로 마음을, 그분들도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아픔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이렇게 같이 이제 결합이 된 모습이고, 굉장히 그분들도 이제 좋아를 하시는데, 오늘 어떤 한 80대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정부에서 피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해입니까? 그랬더니 큰 액수도 아니에요. 하루에 5만 원씩 받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은 500만 원. 적게 피해를 본 분들은 300만 원. 1년 동안 수입인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해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어느 누구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픔도 있지만 이런 작은 아픔들도 국가가 외면해버린 거죠. 그래서 세월호 진실 인양 이것도 하지만 그게 사실상 따져봐도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세월호 우리 이 문제와 그 주민들이 더 합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작년 8월 말일날 저희가 동고차 처음 들어갔습니다. 동고차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도움 좀 받고 좀 그랬더니, 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상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안 줬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저희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법률 지원단, 그다음에 특조위 이렇게 갖고 저희가 연결시켜드렸고요. 그분들도 거기 나름대로 해서 지금 열심히 특조위하고 법률 지원에서 지금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만간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 나서 우리 힘없는 우리 국민들도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야, 우리 토크 마칠 시간이 됐는데, 한마디씩 하시죠, 마지막으로. 네, 우리 준영이 아버님부터 이렇게 해서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왜 맨 처음에 날 시키는지. 보면, 유가족들, 이렇게 보시는 그 시선이, 막 아파하고, 막 슬퍼만 하고, 이런 시선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씩씩하고, 완전히 쌈딱처럼 싸우려고 하는 유가족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 사람들 아픈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은 그 일념 하나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오염되거나, 여러분한테 걱정 안 시키시는 모습 보일 테니까, 말이 꼬이네요. 보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옆에서, 한 반발자국만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옆에 저랑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테니까, 반발자국만. 이거 힘들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조금 반발자국 뒤에서 따라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혹시 준영이 꿈이 뭔지 아셨어요? 신부였어요. 신부님, 예. 신부였는데, 자기가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보더니, 아빠 난 신부는 못 될 것 같은데, 카톨릭 대학교에 그 간호학과가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해서, 그 인생의 결단을 한번 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내렸는데. 결단이었네요. 예. 간호학과 가면 여성 비율이 한 2대8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준영이 아빠 근데 평목학에서 만나면 굉장히 씩씩하고 말도 좀 함부로 하고 막 그러던데 오늘은 굉장히 얌전하게 하네.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용감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또 이렇게 눈 보니까 또 그러네. 굉장히 용감한, 이렇게 씩씩하고 유쾌한데.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동사부님도. 예. 참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고가 나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웃고 저희들도 웃고 떠들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웃고 떠든다는 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웃고 같이 얘기하고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양은 저희 가족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조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 세월호에 9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무사히 올라와서 진실규명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힘입니다. 아까 준영이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옆에서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미수습자 9분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힘 보태주십시오. 동수 꿈 뭐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동수 꿈이 뭐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동수는 농업공학자. 농업공학자? 노보트. 로버트? 네. 동수는 중학교 3학년부터 진로를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한양대, 안산에 있는 한양 캠퍼스 그쪽에 그 과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과를 가겠다고. 물리하고 수학을 잘했어요. 이제 그래서 한번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동수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이제 딸내미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 뜨거운 물을 이제 발등에 얹혔어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면 뭘 알겠어요, 솔직히요. 그죠? 그랬더니 그가 그래도 배운 지식이 있다고 동생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부기 가라앉히고 바로 양말 벗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믿음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동수를 이제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지 꿈을 한다고 그러니까 비록 맞벌이 부부지만은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동수를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박지민 변호사님. 예. 제가 뭐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를 또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장애인 이야기를 정청래 의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250만입니다. 근데 250만의 장애인 중에 후천적으로, 즉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시는 분이 90% 정도 돼요, 비율이.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지금 장애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이동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든다는데 저희가 돈을 짜게 써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한다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생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을 감독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과 결탁했던 관, 쓰레기 같은 언론,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눈치 보는 수사기관들. 사실 이런 것들이 엮여서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옥시 지금 5년 만에 수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또는 제 자식이 또는 제 부모님이 이런 일을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월호를 바라보시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박주민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변을 일으킨 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세월호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보태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국민들이 박주민한테 걸고 있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이번 국회 가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청원 박사님. 예, 우선 저는 앞서 그 아버님 말씀하신 반발장만 뒤에서 와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크게 공감하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 계시죠. 세월호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은 저 뒤에 계시는데 빨리 좀 와서 반발 뒤에 서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 앞에 가신 분들 계세요. 여러 가지 음모론 제기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정치화시키고 정치적으로 막 말씀하신다든지 그분들은 너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발 뒤에 모두 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발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앞서 TV조선 강력들 말씀하셨지만 거기 나온 함익병 선생님이란 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을 보시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만큼은 이건 정말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자 다 차려내서 처벌해야 되고 이제까지 너무 우리 정부와 해경이 감추고 잘못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바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분들 반박자 뒤에 계신 분들 꽤 많으시고요. 언론, 방송, 아까 쓰레기란 표현 쓰셨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기자정신 가지고 세월호 놓지 않고 계속 쫓아오고 계시면서 여건이 허락하는 날 진실을 밝히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을 좀 잃지 말고요. 이번 4.13 총선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할 테고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좀 솔직해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부터 청와대 계신 분들부터 해수부 해경 이분들이 조금만 더 솔직했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건의 치유 그리고 재발 방지 추모 기념 여기에 모두가 마음을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가족분들도 좀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웃고 싶으면 웃어야 됩니다.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들으셔야 돼요. 울고 싶으면 우셔야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정신과 의사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여유를 부릴 때가 됐나? 이거 사치 아닌가? 우리 하늘나라 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미안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늘 엄숙하고 화나 있고 또는 웃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솔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고 저희들한테도 도와달라 또는 관심 가져달라 하실 때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건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최선 다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선호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제가 원래 회관에 출근하면 TV를 안 트는데 사실 그날따라 뭐 TV를 딱 트는데 이 세월호 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일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뭐 상임위가 안행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3사가 일어나고 저희가 처갓집이 강진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잠깐 왔다 갈 수도 있는데 못 오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래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소심증 뭐 이런 게. 가면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장례 모시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국회로 오셨을 때도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돌아가고 원래 그런 성격은 또 아닌데 그러다가 먼발치서 이렇게 본청 떨어져서 보고 이러다가 주체할 수 없을지언정 한번 좀 부딪혀보자 그러면서 광화문에 나가서 먼발치에서 보고 뒤돌아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제 생애에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24일 단식하고 복식 그 이후로 19일 하면서 계산하면 43일간 밥을 안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게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파하는 것도 같이 아파하는 거고 너도 아프지 나도 아프다라는 것을 그 아픔까지 소통을 하고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하게 되고요. 저는 내일부터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도 아픔이라면 아픔일 수 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동거차도에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분들도 저렇게 잘 꿋꿋하게 씩씩하게 사는데 고작 나 같은 거 가지고 뭐 무슨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막 아파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면 팽목항으로 오십시오. 그럼 이상하게 용기가 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 유가족들 보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픔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세월호 우리 가족들에게 또
사람 한 명이 와서 얼굴을 더 비추면 비출수록 저분들에게는 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일지라도 팽목항에 오시고 동거차도에 들어가 보면 훨씬 더 힘이 나고 좋습니다. 우리 26분 그렇죠? 예, 네. 그렇답니다. 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딱 두 분만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아까 손 들으셨던 분한테. 예, 저희가 오늘 1시간 늦게 시작해서, 예. 네. 서울 은평구 갑에서 왔어요. 세월호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백성들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인양에 당연히 피해자가 정해주는 사람도 같이 참여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묶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범법자가 총칼을 든 권력이라 마음껏 깡패짓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 초선의원 2분밖에 지금 안 계시는데, 오늘 22분의 초선 당선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깡패 같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탄핵 발의, 눈치 보지 않고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입니까? 네. 자, 초선 의원 두 분 질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 국회의원들 잘하세요. 우선은 22명이 아니라 27분 왔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박자 뒤에 서 계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먼저 정하고요. 그들을 단정 짓고, 개념 규정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문제 해결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들을 왜 움츠러들었을까요? 자라목처럼 거북이목처럼 쑥쑥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막 겁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무엇인가 드러나고 자꾸 모든 책임이 그들이 말하는 BH 그쪽으로 갈까봐. 전략상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원리 원칙대로 증거 찾아서 단서 찾아서 들어가다가 그 최종점이 어딘지를 잡아내야 밝혀집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밝히도 전에 범인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깡패야, 저 사람이 총칼 들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거기까지 못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의 답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결과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저희들이 힘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일단 저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걸림돌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도 좀 큰 쟁점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 40억 원의 인양 이후에 선체 정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특조위에서 요구했던 것인데요. 그 진상 조사를 위해서, 선체 조사를 위해서. 요걸 예산을 완전히 다 삭감시켜버리고 새롭게 그 해수부에서 관장하는 인양 이후 선체 정리 용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대로 진행이 되어버리면 진상조사 하기 전에 싹 모두가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부터 우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탄핵 발의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이쪽 분 혹시 있나요? 없으면 네. 자, 한 번만 더. 여기 앞에. 예. 네, 아니요, 저 방송 때문에 마이크를 들으셔야 돼요. 예. 네, 의정부에서 온 배창수입니다. 최근 5월 초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단원고 학생의 그 교실 존치 문제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삿짐 센터가 들어온 걸 보고 저도 그날 저녁에 갔는데 아주 참담했습니다. 잘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두 의원님께 내일이면 의원이 되시니까 유품에 준해서 이렇게 처리할 이렇게 옮겨질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 자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했으면 하는 게 마지막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이 아니니까 질문도 안 들어오는군요,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는. 예. 아니, 이분들이 내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은 맞는데,
할 수 있을까? 대답해 보세요. 자, 방금 질문 우리 박주민 당선인. 예,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저나 아니면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님 라든지 해서 더 힘을 좀 보태서 더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안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두 분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잘 좀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걸로 선곡 콘서트는 끝내고요. 곧바로 우리는 인사하고 여기 빠지겠습니다만 우리 가수 손병희 이정열 씨 두 분께서 또 훌륭한 공연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그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래부터 인사부터 할까? 네, 인사부터 해야죠. 사람의 일인데 인사라는. 예,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를, 네. 그래서 보면서 어떤 인사말을 드리는 게 좋을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말 그대로 차분하게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은 참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을 테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마음속에 받아 안는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 봐, 말 길어지잖아요. 그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열이고요. 손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배가 들어왔나? 들어왔을 거예요. 배 들어왔대요? 모르시는구나. 그렇습니까? 그 특명을 받았는데 배에 타신 분들이 오실 때까지 좀 길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몇 곡 더 불러도 되나요?